자,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25년도의 부동산 전망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이승만 정부가 1948년서부터 1960년도까지 만드는데 보면은 농지개혁법을 만드는 거죠. 농사를 경작하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했다 해갖고 그 당시에 농지매매증명서에 의해서 농사를 짓던 사람만 농지를 살 수 있게끔 했던 것이 농지개혁법을 만들었고, 사실은 여기다 집어넣은 또 하나를 만드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지적법을 만들었어요. 지적법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세금이 없기 때문에 재산세를 매기기 위한 것을 그 지목을 28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재산세를 걷기 시작했던 것이 이승만 정부의 제일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입니다. 1961년서부터 1979년도까지인데 제일 먼저 건축법을 만들었는데 건축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조선시 시가지령이 있었습니다. 조선시가지령.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조선시가지령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었는데 그거를 조선시가지령을 건축법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을 만들었고 국토이용관리법을 만들었는데 대한민국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눠서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을 만들어 가지고 개발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었고, 네 번째는 현재 주택법이죠. 공용주택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강남을 개발하면서 아파트를 공급하게끔 만들어지 공용주택법입니다. 이것이 만드는데 현재는 바뀌어갖고 주택법으로 바뀌게끔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뭐냐면 산림법을 만들어서 산지를, 나무를 자기 땅이라도 나무를 빌려면은 국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산지법에 의해서 그거를 지목을 변경하려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때 박정희 정부 때 만들었고, 여섯 번째, 농지개혁법을 농지의 보존과 이행하는 법률로 변경시켜 가지고 농지를 전용하려면 전용 비용을 내게끔 하고, 절대 농지와 상대 농지를 만들어서 상대 농지는 농지를 전용할 수가 있지만 절대 농지는 전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진 것이 이 박정희 정부의 가장 큰 그 부동산 정책이었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많지만은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죠? 전 대통령 전두환입니다. 전두환 정부인데 1980년도서 또 1987년도인데 이 전두환 정부에서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뭐부터 만드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세를 들어간 사람이 전세금을 경매로 낙찰을 받은 사람의 자기 전세금을 다 떼어먹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정부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 가지고 전세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동급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게끔 되면 그거를 채권에서 물건으로 바꿔줘 갖고 대항력이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전두환 정부에서 만드는 게 보면 제일 먼저 농지에 대해서 농지개혁법을 만들었고, 박정희 정부에서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그러니까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는데 둘 다 농지 매매 증명서가 있어야지 거래가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농지 매매 증명서를 띄려면은 과거의 영농 경력을 보게끔 되는 겁니다. 근데 1980년도쯤 들어서 하다 보니까 과거의 영농 경력을 있는 사람이 숫자가 너무 적어지다 보니까 농지를 팔려고 해도 팔지를 못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뭘 했냐면 누구든지 과거의 경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여기다 농사를 짓겠다 하고 약속하는 사람에게 농지 매매 증명서를 띄워주는 걸로 바꿨는데, 그게 뭐냐면 농지 임대차 관리법으로 만들어가고 농지를 합법적으로 빌려줄 수도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전두환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이때 이렇게 과거의 영농 경력을 보지 않고 미래 영농 경력을 보다 보니까 투기꾼이 많이 생길까봐 농지를 살 때는 반드시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농지 매매 증명서를 띄워준다는 것이
전두환 정부의 농지 임대차 관리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크게 쓴 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1988년서부터 1994년도인데 이때 88 올림픽을 하면서 경제력이 5,000불까지 뛰다 보니까 부동산이 많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최고로 많이 올라가던 시기였습니다. 경제력이 갑자기 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연계법 제1기 신도시 개발했죠. 5개 신도시 개발하는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이익 환수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가 농어촌 도로정비법. 다시 말하면 도로를 만드는데 국도나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국가에서 이 도시하고 저 도시하고 연결시켜주는 도로를 만드는데 이 동네 안에 작은 도로는 아무도 어디도 예산이 없다니까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농어촌 도로정비법을 만들어가지고 동네 이장들이 여기에 도로를 넓혀주십시오, 만들어주십시오 하게끔 되면은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어주게끔 하는 것을 노태우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사행산업 그것도 같이 하게끔 해서 마사회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뭘 하죠? 경마, 그 다음에 경융, 경정 이런 것도 만들었고 한전 포천해갖고 국민주로 나눠줘갖고 부동산에 투자하지만 말고 주식에도 투자하라 하는 정책을 만들었던 것이 뭐야? 노태우 정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통령 김영삼입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3년서부터 1998년 됐는데 원래 이 박정희 정부에서 만드는 농지 보전과 이유에 관한 법률과 전두환 정부에서 만드는 농지 임대차 보호법을 합쳐갖고 농지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여기에 농지 매매 증명서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로 바꾸게끔 하면서 20개월에서 6개월 거주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농지를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보니까 농지를 많이 거래를 하고 공장도 짓고 창고도 짓고 하면서 이 비도시 지역이 활성화가 됐는데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당시에 전원주택 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시골에다가 농지를 살 수 있다 보니까 농지를 사서 전원주택을 짓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난개발이 좀 된 거죠. 그런 면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보니까 누구든지 사서 전원주택을 짓고 공장도 농지를 사서 공장도 짓고 창고를 질 수 있는 시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하는 거는 뭐냐면 부동산 실권자 명예에 관한 법률하고 옛날에는 차명의로 통장도 만들었고 부동산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걸 다 본인 이름으로 다 바꾸게끔 만들어졌습니다. 보면 근데 예전에 보니까 이렇게 그 친구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놨다가 부동산 실권자로 명의 변경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수강생 한 분이 그 명의 변경 내 이름으로 해달라 했더니 이거 내 건데 해갖고 그 안 해준다고 해갖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으면 됐습니까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이 부동산 실권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 김영삼 때 뭐에 임대주택법을 만들어서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거를 만들었던 것이 김영삼 정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199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가 김대중 대통령이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인데 제일 먼저 IMF를 탈출하기 위해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죠.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뭐냐면 설정권을 팔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저당권을 가지고 팔고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질권 설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그 당시에 제일 먼저 김대중 대통령에서 한 것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불시 채권을 예를 들어서 뭐 5억을 담보로 잡고 또 5억을 빌려줬는데 그거를 3억이든지 2억이든지 받고 팔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것이 이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김영삼 정부에서 20개월에 6개월 거주 조건이 없어지다 보니까 비도시 지역에 난개발이 너무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난개발 방지 위한
종합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국토의 계획과 이어가는 법률, 옛날에는 아까 박정희 정부에서 만든 도시계획법과 국토형 관리법이 있어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따로따로 관리했었는데 국토의 계획과 이어가는 법률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합친 법률로 바꾸게끔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것이 나오게끔 만드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뭐냐면 아파트나 뭐 이런 걸 지을 때 반드시 기반시설을 포함해서 같이 설계할 수 있게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걸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전에는 어떤 땅이 농지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되고 산지는 산지 전용 허가만 받아도 되고 나머지 다른 땅은 그냥 개발행 허가 없이 그냥 건축 허가 신청을 하면 그대로 다 대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이게 안 개발이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만들었고 그 개발행위 허가에서 기반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다가 내가 어떤 집을 짓겠다, 공장을 짓겠다, 창고를 짓겠다 할 때는 본인이 기반시설을 자기가 만들어야 되게끔 하는 것이 개발행위 허가 만드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없는 곳에는 본인이 만들어라 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인데 보면 제일 먼저 노무현 대통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어서 세종시와 혁신도시 만드는 거죠.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 가격으로 하게끔 바꾸는 것이 노무현 정부입니다. 사실은 노무현 정부에서 실거래가로 바꾸기 전에는 공시지가 갖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경매로 투자하는 사람은 1년 내에 1년 안에 팔아도 공시지가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경매로 낙찰 받은 거를 가지고 다시 얼마에 판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공시지가로 하지 말고 실거래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낙찰 받은 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팔았을 때 판 가격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노무현 정부부터 실거래가로 만들어지게 내게끔 한 것이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제주도 도지사에게 이름해서 제주도를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홍콩처럼 이렇게 좀 세계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 놨는데 저는 상당히 많이 제주도가 이제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걸 전부 다 제주도 도지사에 맡겨놨기 때문에 상당히 제주도가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 제주도 도민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좀 반기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활짝 열리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발전되지는 않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노무현 정부 때에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제주도 도지사에게 이름했던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마지막에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인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정비 사업법을 만들어 갖고 4대강을 개발했는데 저 조금 좀 아쉬웠던 것은 물을 아끼고 물이 잘 흐르게끔 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건 제가 찬성을 해요. 그래서 이 4대강은 보면 원래 박정희 정부와 이 전두환 정부에서 한강 정비를 한 겁니다. 그래갖고 한강 물을 깨끗하게 흐르게끔 만드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제 4대강 정비 사업법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제 생각이에요. 그냥 다른 대통령도 해야 되니까 하나만 강을 잘 정비해갖고 한 몇 년 지나보고 장점과 단점이 생겼음을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다음 대통령이 또 다른 강 하나를 개발하게끔 만들었으면 그 먼저 했던 거를 보완해서 만들고 그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짧은 시기에 너무 여기에 몰빵을 했던 것이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그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고, 두 번째 보면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을 만들어서 우리가 아파트가 아닌 뭐 6평짜리 7평짜리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해서 공급하는 게,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건축법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고시원이라고 했죠. 고시원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바꾼 것이 이명박 정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했던 것이 뭐예요? 보금자리 주택을 했는데, 이 보금자리 주택은 뭘로 했냐면은 개발 제한 구역을 가지고 했죠. 개발 제한 구역에 보금자리 주택을 만들었는데, 이 당시 보금자리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이명박 정부에서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때 워먼 브라더스 사태가 나면서 부동산이 폭락을 하면서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가 빚을 많이 지고, 그거를 지어서 분양을 제대로 못하게끔 하다 보니까, 빚을 많이 지고 하다 보니까 보금자리 주택 일부만 했고, 나머지 할 수 없이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가 지금 합치게 된 원인이 이때 그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제 이명박 다음이 어디 정부죠? 박근혜 정부나 또는 이 문재인 정부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가지고 잘못 얘기하게끔 되면 정치적인 논리로 휩싸이게끔 될 것 같아서, 거기는 이제 앞으로 한 3, 4년, 4, 5년 더 지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고, 여태까지 그 정부의 정책을 다 이렇게 흐르는 걸 제가 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데, 경제가 제일 발전이 됐던 것이 언제냐면은 이 전두환 정부에서 노태우 정부 내려갈 때까지 1,000불에서 한 3,000불 정도로 가면서 부동산이 일부 올라가면서, 이제 그 전두환 정부에서 상계동에 25평짜리를 그 당시에 개발하게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박정희 정부 때에 강남에 12평짜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팔으면은 상계동에 25평짜리로 이사를 갔던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좁은 집에 있던 걸 상계동으로 많이 옮겨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후에 그것도 모자라다 보니까 이 노태우 정부 때 경제가 5,000불로 뛰어오르다 보니까 많은 데서 다시 또 그 5개 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게끔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이 뛰다 보니까 부동산 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다 보니까 땅값도 자동으로 폭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내가 사놓고 무심코 그냥 사놓고 갖고 있다가 폭등하는 시대다 보니까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올렸었고,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도 우리가 농지를 살 수 없다가 20개월 내에 6개월 거쳐 사고는 없어지다 보니까 농지도 땅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끔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땅을 사놓고 몇 년 기다리면 된다는 그러한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그러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생각을 하고 투자하시는 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서 개발이 되면서 올라가는 시대는 제가 보기에 이제는 다시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땅을 투자하는 방법은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아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파는 것이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김대중 정부에서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없으면 내가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 기반시설을 내가 만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기반시설이 없는 땅을 사가지고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매매를 가능하지만 그 수익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얻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냥 어떻게 정보를 알아가지고 땅을 사놨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를 개발한다,
개발한다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다는 얘기는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다가 기반시설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도로를 만들고 배수를 만들고 전기를 끌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 이런 뜻인데, 그거는 정보를 알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보를 알고 그런 거 하는 것이 먼저 번에 LH 사건 같은 게 그런 사건이에요. 거기를 수용을 하고, 수용을 하면 LH공사에서 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수용을 하면 수용을 해서 이제 건설회사한테다가 토지를 분양하는데, 그냥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LH공사가 뭘 해?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 분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이 만들어져 있는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을 만들어내는 걸 미리 알아내고 투자하면 돈이 되는 건 틀림없지만은 그거는 범죄 행위죠. 그렇지 않으면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든가, 아니면은 내가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기반시설을 만들어낼 때는 주변이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기반시설이 나만 위해서 기반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네 자체가 기반시설이 있으면 그 기반시설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편의시설이 생기게끔 되는데, 나만을 위해서 내가 기반시설을 만들었을 때는 주변에 편의시설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편의시설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 부동산은 가격이 안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것은, 투자를 하는 방향은, 제가 이제 특수 경매를 강의하는 것은 사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경매로 나오는 것이 반값으로 어떻게 한다? 떨어지는 건데, 떨어졌을 때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주변에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곳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반값으로 떨어졌다. 그때 떨어진 것을 떨어진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갖고 다시 매도를 하게끔 되면은 이미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진 않고 정상적인 가격으로만 판다면 매도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일반 매매 가격으로 또 팔기 위해서는 지금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그 가격에, 일반적인 가격에, 실거래 가격의 90%, 85% 정도에 우리가 팔겠다는 목적하에 우리는 49%까지 떨어진 걸 약 55% 정도에 사서 원가가 60%나 65까지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60%, 65% 정도쯤 들어가면 그거를 88, 85%, 90%에 매도해서 그 차액 한 20% 정도를 차액으로 얻어서 우리가 챙기자 하는 것이, 제가 2025년도의 부동산 투자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경제력이 1,000불, 2,000불, 3,000불, 5,000불에서 3만 불까지 지금 올라와서 지금 한 3만 5천 불이 되다 보니까 3만 불이 넘어간 후서부터는 부동산이 폭등하는 것은 제가 알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3만 5천 불에서 6만 불, 7만 불이 된다 그래도 부동산이 폭등하는, 아무 문제 없이 폭등하는 시기는 이제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사놓고 뭐 한 5년이고 10년이고 살다 보니까 일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투자자의 목적으로 내가 1년, 2년, 3년을 보고 사놓고 기다렸다가 팔았으면 돈이 된다, 이런 시기는 이제 끝났다고 보고, 결국에 가서 부동산 투자는 문제가 있어서 50%까지 떨어진 것을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5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르지 않고 그냥 그 가격에 사서 낙찰을 받아서 문제점을 해결해서 현 시가에 85%나 90%에 매도하는 방법이 최선이고, 2025년도에는 이런 부동산을 골라서 투자를 하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